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사탄, 핀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망불리 감독규정 개정 방안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을 사회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원동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주최하는 토론회로 국내 기업의 정보 보안 수준이 빠르게 향상하고 또 해킹 사고가 줄어들어서 보안 관리 체계가 개선되는 현 시점에서 물리적 망분리 규정을 고수하지 않고도 정보 보안 사고의 예방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 감독 규정의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저희 의원실 사정으로 좀 급하게 장소가 변경돼서 불편을 끼쳐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참석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더운 날씨에도 망분리 감독 규정 개정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바로 본격적으로 행사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순서는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님께서 정보보호 정책,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이 될 것인가, 디딤돌이 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수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래 처음에 제가 의뢰를 받았을 때는 앞부분에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인사말을 길게 할 수도 있으니까 발표 시간이 짧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조절을 잘해 주십시오 이러시더라고요. 오늘 도착했더니 장소가 바뀌면서 30분을 충분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편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제 정부 쪽 일을 하는 것은 이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이제 뭘 하는 곳이냐면 우리가 무슨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고 그러는데 과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안착하는데 과연 괜찮은 것인가, 만약에 걸림돌이 있다라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바꿔줘야 하는가, 그것을 이제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권고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조만간 공개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부분을 한 13가지 분야 정도로 나눴고요. 보면 교육부터 인공지능, 스마트 제조 여러 가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안에는 앞에 이제 머릿말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고 각 13개 분야마다 한 10페이지에서부터 15페이지의 권고안이 쭉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책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을 담게 돼 있고요. 저는 이제 사이버 보안 쪽하고 블록체인 쪽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쪽은 제가 이제 위원장이라서 제가 주도가 돼서 작성을 하고 있고요. 블록체인 쪽은 제가 이제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그 권고안 내용의 일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권고안에서는 분량이 많지가 않으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다루거든요. 그래서 한 4가지 정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이제 1번으로 들어가 있는 게 여기 보면 가치 중심 정보보호 정책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바로 저 분야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오늘 좀 자세히 드리고, 나머지 이제 3가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잠깐만 맛배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런 얘기는 워낙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이것이 이제 뭔지들은 워낙 잘 알고 계실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보통 그러면 많은 분들이 1차, 2차, 3차까지는 이제 잘 쭉 얘기하시다가 3차하고 4차가 이제 명확히 구분이 안 됩니다. 인공지능 얘기도 나오고 빅데이터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3차하고 4차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다. 근데 여러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보통 이제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공통점은 둘 다 정보화 및 자동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3차 산업혁명은 정보화 자동화가 국지적으로 일어났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보화 및 자동화가 모든 영역에 있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서로 시너지를 내는 것, 그 시너지를 통해서 국가 전체를 혁신시키는 것, 그걸 이제 보통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 초연결 사회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티 그래서 뭐 여러 통계 자료가 있지만 실제로 수치만 몇 개 놓고 보면 2020년까지가 되면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의 수가 한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된답니다. 52%가 되고요. 한 41억 명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각종 인터넷과 연결된 기계들을 쓰겠죠. 그래서 2020년까지 인터넷과 연결된 핸드폰, 컴퓨터, 센서 같은 것들이 이제 403억 개까지 증가가 된다고 그러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터넷에 맞물리게 되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통되는 데이터의 양 또한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수많은 기기들이 인터넷에 물려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데이터가 유통되기 때문에 당연히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의존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인터넷만 좀 장애가 생겨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지금 현재보다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시스템들을 해킹이나 장애 없이 국민들이 쓰게 하는 그것 자체가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보보호 패러다임에 갇혀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사이버 보안이나 사이버 안보로 일단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문에서 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굳이 영어로 하면 이건 인포메이션 시큐리티고 이건 사이버 시큐리티 정도 되겠죠.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유럽 쪽에서는 저런 용어들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인포메이션 시큐리티는 뭐냐면 컴퓨터 시스템 및 컴퓨터 속에 저장된 디지털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 이게 인포메이션 시큐리티의 정의입니다. 근데 이게 사이버 시큐리티로 넘어가면 사이버 공간과 연동된 모든 것을 보호하겠다. 이게 사이버 시큐리티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뭐 개인 정보를 빼가고 컴퓨터 속에 있는 중요 정보를 가져가고 이런 것들은 인포메이션 시큐리티죠. 근데 요새는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텔레그램 이런 거 가지고 사이버 왕따를 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이버 불링이라고 그러죠. 이건 이제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공간과 연동된 카카오톡이라는 걸 이용해서 사람의 심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시큐리티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선거를 조작하겠다. 전통적인 개념에서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라든가 컴퓨터 속에 있는 데이터를 보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이버 공간과 연동된 사람의 심리, 여론을 조작하는 거기 때문에 사이버 시큐리티 범주 안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단순히 컴퓨터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사이버 공간과 연동된 모든 것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사이버 보안이나 사이버 안보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사실은 정보보호나 사이버 보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정책의 대부분은 이 정보보호 패러다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요 그림은 사실은 그 권고안에 들어간 그림을 제가 그대로 그냥 캡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권고안에서는 비전을 신뢰할 수 있는 초연결 사회라고 지었고요. 목표를 안전한 데이터 활용의 기반을 조성하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제가 무해킹이라고 쓰지 않고 무해킹 및 무장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때라도 인터넷과 연결된 시스템들이 제대로 구동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기본 원칙 방향을 보호 대상을 도메인에서 데이터로 바꾸고 보호 수준을 보안성에서 신뢰성으로 바꾸고 보호 주체를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바꾸자. 이렇게 세 가지를 일단은 목표로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호 대상의 전환을 도메인에서 데이터로 바꾸자 하는 게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일단은 권고안의 1번으로 들어가 있는 건 현재 도메인 중심의 보안 정책에서 탈피해서 초연결 사회에 맞는 데이터 중심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자 하는 게 저희 권고안에도 1번으로 들어가 있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얘기할 때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건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외국에 가서 보안 전문가들한테 4차 산업혁명 시대 보안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걔네들이 제일 먼저 띄워놓는 슬라이드가 바로 요겁니다. 여기서 에어갭이라고 하는 건 망걸리를 얘기합니다. 인터넷 망걸리 끝내는 거.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망걸리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지금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망걸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내 보안 정책은 기본적으로 도메인 중심의 보안 정책입니다. 그래서 도메인이라는 건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을 영역으로 나눕니다. 민간, 금융, 공공 이런 식으로 영역으로 나누죠. 그 다음에 요 영역 안에서만 데이터가 생산되고 그 영역 안에서만 데이터가 삐글삐글 돌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보면 민간 영역의 컨트롤 타워는 뭐, 공공 영역의 컨트롤 타워는 뭐, 금융 영역의 컨트롤 타워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인터넷이라는 게 이렇게 명확하게 공간이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다. 그러면 고려대학교 이렇게 벽이 둘러싼 거 아니 고려대학교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터넷에서 고려대학교는 어디까지가 고려대학교입니까? 이러면 이제 답답해지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 전까지는 인터넷을 현실 세계와 똑같이 이런 식으로 영역으로 나눠서 각자의 감독기관을 두고 저런 식으로 독자적인 제도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적용하려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 안 맞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게 망벌리 정책입니다. 망벌리 정책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인터넷을 각각 민간, 공공, 금융 이런 식으로 영역으로 나눈 다음에 데이터를 요 영역 안에서만 서로 돌게끔 하면 일단은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철학, 즉 모든 것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는 기본 철학에 상충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초연결 사회라는 게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를 그 영역 안에서만 가둬두고 그 안에서만 돌게 하기 때문에 일단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무슨 데이터를 쓰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항상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 중심의 보안 정책을 데이터 중심으로 바꿔줘야 4차 산업혁명의 철학과도 어느 정도 맞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산업 육성하는데도 무리가 없게 됩니다. 그럼 제가 실제로 그 예들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망분리 그럼 이 그림을 떠올리십니다. 업무용 망이 있고 인터넷 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금융 업무망, 정부의 업무망, 그 다음에 공공 영역의 민간의 업무망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업무망을 인터넷망과 이렇게 끊어놓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끊어놓으니까 해커가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해킹 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있습니다. 물론 해킹 사고가 감소됐다는 자료가 있나요? 뭐 구체적인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얘기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망 분리를 한 곳 기관에서는 해킹 사고가 예전에 비해서 줄었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보통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 뭐 MB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뭐 스마트워크를 해라 클라우드를 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껏 이걸 단절시켰는데 클라우드나 스마트폰을 업무망이랑 또 붙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붙이려면 이게 인터넷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껏 끊었는데 이걸 또 대통령이 하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망 분리 솔루션이 팔림과 동시에 망 연계 솔루션이 같이 팔립니다. 왜냐하면 끊었는데 또 필요할 때도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식의 정책은 굉장히 안 좋은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정책 자체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걸로 커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크게 사고가 나죠. 그렇죠? 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외국에서는 망분리 안 하나요?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외국에서도 망분리 한다. 여기서도 망분리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기밀 자료가 유통되는 망과 일반 업무 자료가 유통되는 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이걸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좀 단순화시켜 그린 거고요.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서 망이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외국도 스마트워크나 클라우드 하죠. 그렇죠?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밀 자료 유통망은 별도로 있고 일반 업무 자료가 클라우드나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책 간의 모순이 생기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일단은 이런 식으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게 도메인 중심입니다. 업무 영역과 인터넷을 분리시키는 거죠.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도메인 중심의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서 정책을 달리 가져가는 걸 데이터 중심, 가치 중심의 보안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이것은 이것대로 지키면서 어느 정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망을 도메인에 따라서 분리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이 안에는 여러 데이터가 중요도에 따른 구분 없이 다 섞여서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모든 데이터를 다 동일한 수준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보안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예산을 이 모든 데이터를 동일한 수준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데이터를 동일한 수준으로 지켜야 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 하면 하향 평준화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얘는 돈을 좀 많이 들이면 되고 얘는 좀 적게 들이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의 모든 전산 시스템은 대전에 다 몰아놨죠. 그렇죠? 대전 정부 통합전산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업 시스템이 광주에 또 있죠. 실제로 통합전산센터의 센터장을 맡으신 분들이 자꾸 통합전산센터에 들어오는 데이터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방식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모든 것들을 똑같은 수준으로 지키려니까 아양평준화가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분류해서 차등 적용하고 싶은 것을 자꾸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실제로 시도를 했었죠.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서 시스템을 분리시키겠다. 그렇죠? 그 과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전자정보가 만들어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놨잖아요. 그렇죠? 자료가 막 섞여 있죠. 그렇죠? 이걸 단박에 이렇게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게 되려면 데이터 분류 기준이 일단 있어야 되거든요. 그 데이터 분류 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차곡차곡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데이터 분류 기준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데이터 분류 기준은 없는데 지금 전산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손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지금 저희들도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권고안에서는 분명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려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안 정책을 적용해야 된다가 1순위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단박에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 분류 기준부터 명확히 하셔라. 그리고 그 데이터 분류 기준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몇 개를 분류해보고 그것들이 안 차게 되면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게 되면 늦으면 늦을수록 쌓이는 데이터의 양은 많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고치려면 비용은 더 들어갑니다. 이미 지금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손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건 망분리에 대해서만 보여드린 거고요. 암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암호 정책, 그러니까 암호 알고리즘을 쓰는 걸 어떻게 해놨냐면 옛날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크게 3가지 종류의 표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공공 영역에서는 ADS라는 암호 알고리즘을 썼었고요. 그 다음에 민간 영역에서는 SEED나 ARIA라고 명명되는 국내 표준 암호 알고리즘을 썼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한쪽은 공공이고 한쪽은 민간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대국민 행정 업무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간과 공공이 소통하는 부분은 보통 이제 ARIA를 쓰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영역 중심으로 사용해야 할 표준 알고리즘을 규정하는 거죠. 그렇죠? 미국도 민간에서 만든 암호 알고리즘도 있고 정부에서 만든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뭐 이쪽은 보지 마시고요. 이쪽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쪽이 데이터의 중요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중요도가 하이냐, 미디움이냐, 베이직이냐에 따라서 암호 알고리즘을 어떤 걸 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게 하이라고 되어 있는 걸 이제 기밀 자료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디움이라고 되어 있는 건 한 대비급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비급 이상은 상용 암호 알고리즘, 그러니까 민간에서 개발한 상용 암호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밀 자료에 적용되는 암호는 NSA가 개발한 타이번 크립토, 그러니까 비공개 암호 알고리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암호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앞에서 보셨듯이 암호 알고리즘과 관련한 정책도 우리나라는 영역 중심, 미국은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서 정책을 달리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영역 중심이냐, 데이터 중심이냐 차이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암호 정책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정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암호기술 팀장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뭐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정보통신부에서 뭘 추진했었냐면 위성방송 시스템을 이제 추진했었을 때입니다. 스카이라이트가 나오기 전입니다. 근데 그때 이걸 국산화를 시키느냐 외국 걸 갖다 쓰느냐가 또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위성방송 시스템은 그 안에 암호 장비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위성에서 방송 신호를 지상에다 두고 막 뿌려대면 이걸 암호화를 해놓지 않으면 누구든지 안테나만 쓰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성에서 쏘는 방송 시스템, 방송 신호들은 다 암호화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쭉 아래로 뿌려지면 여러분들 셋톱박스라고 하는 그 파란색 박스 있죠, 검은색 박스. 그 안에 이제 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풀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프랑스 대사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프랑스 대사관, 프랑스도 위성 방송 시스템을 이제 갖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암호 장비가 들어가니까 어디다가 문의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아보러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그 당시 이제 민간 영역의 암호는 이제 정통부가 담당하고 있었고, 공공 영역의 암호는 국가정보원이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프랑스 대사관에서 위성방송 시스템, 프랑스 위성방송 시스템에 암호 장비가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를 어떤 걸 써야 되는지를 문의하려고 전화를 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저한테 문의를 하시길래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방송 신호가 민간 부분으로 들어가면 정통부에 문의를 하시고요. 그 신호가 정부 영역에 들어가면 국정원에 문의를 하십시오. 우리나라처럼 영역 중심으로 하면 이런 식의 답이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불투명하죠. 그런데 데이터 중요도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 방송 신호야 뭐 일반적인 데이터니까 이거 그냥 상용하면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죠. 앞에 제가 권고안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도메인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놨고요. 그 다음에 세부 권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1번으로 놓은 것이 데이터 중요도 등급에 따라서 사이버 보안 정책을 마련하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체계를 재정비하라라는 게 이제 1번이고, 컨트롤 타워 체계를 재정비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영역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데이터 중요도 중심으로 컨트롤 타워를 좀 재정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관장하는 건 기밀 자료나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을 주로 담당을 하고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들은 어느 정도 자유롭게 풀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기밀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유통 및 활용을 적극 모색해서 어떤 AI라든가 빅데이터 활용 쪽과 충돌이 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니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이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게 저기 이제 비식별화 기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공 데이터 중에서 허용해도 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시범 사업들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 중심의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거고요. 제가 이제 사이버 보안 정책 중에 데이터 중심과는 상관없이 이제 세 가지가 더 있다고 했죠. 제가 좀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고 했죠. 두 번째는 바로 요겁니다. 장애 없는 초연결사의 실현을 위해 신뢰성 확보 및 보안 내재화를 추진하라. 제가 여기다가 해킹 사고 없는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장애 없는 표현이라는 거, 장애 없다라는 걸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정보보호 종사자들은 오로지 해킹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해킹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한 뭐 이런 거 표현 많이 시큐어한 뭐 이런 표현 많이 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2015년에 찰리 밀러하고 크리스 발라색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해커가
방송 앞에서 실제 자동차를 해킹을 했습니다. 실제 자동차 해킹하는 걸 공개 시연을 했고요. 그게 이제 크라이슬러의 체로키 집이었습니다. 그게 해킹 시연이 이루어지고 나서 크라이슬러는 차량 140만 대를 리콜합니다. 실제 해킹으로 인해서 차량이 리콜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자, 이게 딱 벌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보안 업체들이 자동차 회사에 가서 보안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안 제품을 다 자동차 안에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그런 얘기를 들으신 자동차 업계에 계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자동차 업계에 계신 분들은 자동차는요, 그 안에 각종 소프트웨어가 이미 들어가 있고, 또 자동차라는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당신이 준 보안 프로그램 설치했다가 그게 다른 기존에 있던 자동차 프로그램들하고 간섭을 일으켜서 이게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한다든지 핸들이 오작동하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한수원 사고 있었죠. 그렇죠? 보통 원전 시설 같은 경우에, 발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세이프티라든가 아니면 에러 없이 구동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철저히 관리합니다. 근데 한수원 사고가 딱 나니까 해킹 사고를 막는 것도 중요하네? 그러면서 우리 정부나 업체들은 발전 시설, 발전 제어 시스템 안에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발전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그 보안 프로그램을 함부로 넣었다가 발전 설비가 막 오작동을 일으키면 어떡하죠? 서로 간섭을 일으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럼 보통 보안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저희가 알 바 아닙니다.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게 정보보호 중심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큐리티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초연결 사회에서는 망이 안 죽는 게 중요하지, 그 원인이 사람의 실수건, 자연재해건, 그게 해킹이건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 없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운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신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트러스트 워드니스라고 해서. 신뢰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원인이 해킹이든 사람의 실수든 자연재해건 간에 24시간 365일 구동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신뢰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를 달성하는 걸 우리가 보통 보안 내재화, Security by Design이라고 얘기합니다. 설계할 때부터 보안을 고려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도 이 보안 내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정부는 이 보안 내재화를 그래서 보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보안 내재화의 원래 뜻은 뭐냐면 제품을 설계할 때부터 보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을 한꺼번에 다 고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안과 더불어 다른 요소도 같이 고려해서 서로 기능 간의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그게 바로 보안 내재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Security by Design을 이건 보안만 중요한 건데요 라고 잘못 해석하니까 엉뚱한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목숨 없는 정책이 나오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이런 몸속에 페이스메이커 같은 거, 심박 조절기, 이런 스마트 헬스 의료기 같은 거 체내에 삽입을 합니다. 그렇죠? 체내에 삽입을 하면 그 조그만 요 기계 안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해킹 기업이 있으니까 보안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보안은 중요합니다. 다른 건 내가 알 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서는 안 되고요. 다른 정책과 더불어 보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설계할 때부터 다른 모든 요소들과 더불어 보안 기능도 같이 잘 어울리도록 함께 고려해 주세요. 그래서 이 스마트 헬스케어 이 기계가 신뢰성을 갖추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안하는 사람들도 시큐어를 전면에 내세우지 말고 트러스트를 전면에 내세우는 겁니다. 이게 보안 정책 방향 두 번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늦은 거죠. 이 보안 내재화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실행한 업체는 마이크로소프트와 IBM입니다. 언제부터 실행했냐면 2002년부터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실제로 빌 게이츠 회장의 트러스트워디 컴퓨팅 메모라는 게 있습니다. 2002년에 빌 게이츠 회장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이 쓴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은 트러스트한 제품이 되도록 전 직원들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보안 내재화를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담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세 번째로 정책 방향으로 내세운 게
폐쇄형 보안 인력을 대규모 개방형으로 전환하라. 그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보안팀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각 회사마다 보안팀이 있고 이 보안팀들이 여러 가지 보안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모든 것들이 인터넷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내에 있는 보안팀만 갖고 그 모든 기계를 통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떤 걸 활용해야 됩니까? 집단지성을 활용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외부 인력을 적극 활용하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외국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버그 바운티, 그래서 취약점 신고 포상 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취약점 신고 포상 제도는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러잖아요. 너 우리 시스템 해킹하면 고발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정서입니다. 그렇죠? 근데 외국의 정서는 저희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서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사례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실에 학생 하나가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취약점 하나를 찾아서 제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제보 하나로 받은 게 $10,000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걔네들 지금 애플이 이 포상금을 얼마까지 올렸습니까? 취약점 하나당? 굉장히 크리티컬한 취약점을 발견하면 $10,000,00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애플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부 직원만 가지고 막기는 불가능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문화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기기가 인터넷과 맞물리기 때문에 해킹이라는 걸 원천적으로 막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죠. 해킹들 저 녀석들 또 뚫렸네. 저 뭐 받아갖고 저 뭐하지? 뭐 이렇게 막 나무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다 막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듣도 보도 못한 해킹 기법들을 어떻게 다 막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사의 보안팀은 열심히 노력해서 알려진 취약점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막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듣도 보도 못한 해킹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집단 지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죠? 또 만약에 해킹에 뚫렸을 때는 뚫렸다고 탓하지 말고 너 얼마만큼 빨리 원래대로 복원할 수 있어. 이런 복원력을 얼마나 갖췄는지로 그런 것들을 봐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프리벤션, 그러니까 무조건 막으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프리벤션 중심의 정책을 내세우기 때문에 당연히 보안팀에서는 집단지성을 활용하려고 안 하죠. 이거 상금 준다고 우리 거 뚫으면 상금 드릴게요. 뭐 이랬다가 누가 100,000,000불 받아가면 보안팀이 사장님한테 엄청 깨질 거 아니에요. 너 그딴 짓 왜 하고 있어? 뭐 이럴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신문 기사에서도 엄청나게 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 자체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자체가 프리벤션에서 복원력, 리질리언스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문화,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문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실제로 우리 정부도 이런 걸 알아서 취약점 신고 포상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나서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외국처럼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특히 금융 부분에서는 취약점 신고 포상 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카카오뱅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실제 IT 기업 말고 금융이라든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이런 대규모 어떤 아웃소싱, 그러니까 어떤 집단지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펜타곤을 비롯해서 육해공군이 전부 다 집단지성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 해킹해 보세요. 그거 만약에 문제가 발견되면 저희가 포상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항시 대비하라 뭐 이런 거죠.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거 나오니까 뭐 양자 통신,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는 이익도 있지만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는 이익도 있지만 인공지능은 우리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해커들도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첨단 기술의 부작용도 항상 고민하라. 그게 이제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저희 권고안에 들어가 있는 주된 내용이고요. 저희는 저것이 한꺼번에 바뀔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보통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한 2030년 정도까지를 목표로 보고 이런 정책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교체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이런 큰 틀 안에서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를 좀 좋은 아이디어들을 주시면 지금보다는 우리나라가 어떤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제도와 충돌이 안 나는 좋은 보안 정책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